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민권익위가 진행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 전수조사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은 여야 간 논의를 해서 합의되면 하겠지만 이번에는 양당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은 지휘하면서 해당 조사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각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방문이 8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며 흑해 곡물 협정을 복원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밀양 38도, 대구와 광주 37도, 대전과 춘천 36도, 서울 3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폭염 속에 제주도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 호남과 영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3도입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저녁 주말 앞둔 금요일임에도 귀갓길 서두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엊그제 그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 이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서 칼부림 예고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묻지마 범죄를 벌인 피의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또 자칫하면 범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것, 이것 또한 심각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죠.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이런 일들 좀 끝내길 바랍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하죠. 먼저 토로공사 연결합니다. 조주은 캐스터. 네, 이번 주에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 50번 영동선이 총 22km 구간 막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통과하기가 가장 답답하고요. 강원권은 원주와 새말 사이 지나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후로도 둔내터널 부근과 면홍 부근에서 2km씩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지금 20km 정도 힘겹습니다. 특히나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홍천 휴게소 부근과 내촌 부근에서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타신다면 동해 휴게소와 옥계 휴게소가 여름 풍경 보기 좋은 휴게소로 꼽히니까 들렀다가 휴식도 취하시고 풍경 감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은 남한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이라 7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은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 그리고 일찍과 금천 사이로 막히는데 용담터널 부근 2차로에 지금 막 승용차 관련 사고 제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예. 지난 1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폭염으로 대회 시작 사흘 만에 500명이 넘는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중단 위기를 맞았는데요. 네. 심지어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어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행사 조기 중단을 권고했고 지금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잼버리 대회 관리 주체를 전북도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면서 지난 4일 69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추가 지원에 나섰는데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냉방 대형 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지만 폭염과 주최 측의 준비 부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과거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나라가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그늘 하나 없는 간척지인 새만금에서 또 간척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 대회를 유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도 전 정권 또 현 정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예,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준비 운영 미숙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대회 연기 건의를 무시하고 개최를 강행해 현재 사달을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잼버리 대회 개영식 참석 때문에 소방당국의 중단 권고에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대회 진행 측에서는 대통령실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네. 뭐 이건 정치권이 싸울 문제는 아니죠.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민주당 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죠. 윤관석 의원,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어제 구속됐는데요.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전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혐의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을 통해 6천만 원을 마련해 300만 원씩 봉투 20개를 만들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과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는 의원 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의원 동선 기록 등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돈봉투를 받은 20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 의혹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도 결국 구속됐죠. 예.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며 국민특검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일 구속됐는데요. 박 전 특검은 2014년에서 15년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검사이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번에 걸쳐 총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21년 11월 50억 클럽 의혹으로 첫 조사를 받은 뒤 22개월 만에 구속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또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검찰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다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소환 통보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개발업자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 기소에 이어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측근이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소환 조사도 마쳤는데요.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 대표가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하면 총 4번째 출석이 되는데요.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라서 한두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죠. 예, 발단은 김은경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청년 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아들 생각이었다.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예. 이를 두고 노인 폄하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자 지난 3일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김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만나 또 거듭 사과하면서 투표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하다 보니 발언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갔는데 판단을 못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김호일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노인 폄하 발언 논란도 있지만 공천 룰 개정 작업을 둘러싸고 지금 친명 비명 갈등도 심해서 앞으로 혁신위 활동 잘 될까요? 예, 혁신위는 당초 예정된 전국을 돌며 진행할 당원 간담회도 잇따라 취소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가량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뒤 활동을 조기에 종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설화가 생겼으니 조금 빨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할 일도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다만 혁신위가 활동 종료 전에 내놓을 혁신 과제를 두고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이 점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친명계에 유리한 대의원제 폐지 그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의 공천안이 혁신안에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른바 그렇게 불리어지는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황당무계한 말이다. 공개적으로 경고했죠. 예. 대통령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가 제기한 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후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는데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신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의 멘토란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가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의 시작이 됐는데요. 예. 신 변호사는 내년 수도권 공약 실패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고 전체 의석수도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도 신 변호사의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다. 허위 정보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용, 부동산 등 이 주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예고했죠.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 통계 작성 그리고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가 고의로 왜곡 발표됐다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이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의 발표 시기와 내용을 공유했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면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고 또 공표 예정 시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죠. 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또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처분 통지서를 보냈네요. 예. 방통위는 지난 3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해임을 추진하는 근거로는 경영감독 부실과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영준 MBC 사장을 무리하게 선임한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중 박문진 이사에게도 같은 날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가 보내졌는데요. 김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소유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해임 추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청문은 이르면 14일경 이뤄질 예정이고 오는 16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장은 여야 3대6 구도지만 야권 성향의 권 이사장과 권 이사가 해임되고 대신 여권 이사가 임명되면 여야 5대4 구도로 역전됩니다. 권 이사장은 지난 3일 MBC 방만 경영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출석하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감사원의 조사와 방통위의 해임 절차 착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 12시 27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 수준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이 오늘 35도까지 한낮에 오르겠고요. 강릉 38도, 대전, 전주 36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서울은 예보 해당 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충청 이남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에서 40mm 정도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겠습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내일도 오후에 서울 등 대다수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데 내일 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영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제주 해상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8월의 첫 주말 오늘도 휴가 가는 차량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았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지나면서부터는 규경 정체도 늘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양양분기점 부근과 또 인제터널 부근에서 정체되고 남춘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홍천휴게소에서 화천 9터널 또 내촌 일대로 모두 2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용담터널에서 있었던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봉에서 매송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잠실 철교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다시 부상하면서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민주당 지도부 재편에 대한 각종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죠. 이 소문들이 진짜일까 아닐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오래간만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그 토론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거 재판 중이고 대장동 관련 재판 중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곧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부르겠다고 예고했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부를 것 같죠? 지금 흐름으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사건 맞습니까? 모두? 예,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사건은 네 가지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비대표적인 게? 성남 FC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백현동이나 쌍방울 관련해서 한두 번 부르고 8월 말쯤에는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는 설이 나돌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월 말 또는 9월 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돼서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난달 정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를 좀 알아봐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국회가 만약 열리는 기간이라면 체포동의안 가결 표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라는 권고를 하고 그것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기 훨씬 이전에 본인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기 중이건 회기가 아니건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지켜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하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실은 검찰의 어떤 압박과 회유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하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도 있었고 본인의 자필 탄원서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부인이 진짜 입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검찰이 좀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법원에 의해서 판단된다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아니다. 10월이 아니라 12월이다.
뭐 꼭 10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은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그 시점이 10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다, 좀, 적인 생각들을 얘기하신 경우가 좀 퍼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뭐 의원들 50명이 모여가지고 뭐 논의를 했고, 예. 뭐 후임으로 누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김두관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겠지만 40명, 50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뭐 여의도에 모르는 기자가 없겠죠. 예. 사실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개인의 그 발상, 구상을 잠깐 누가 듣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대표님을 걱정하는 측이든 대표님에 조금 반대하는 측이든 여러 가지 그 리스크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리스크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예. 전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 뭐 사퇴설을 또 떠나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설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도 당대표가 총선에 올인하기 위해서 총선을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은 선거에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선거를 꾸려나갔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뭐 이후에 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 차원의 이런저런 걱정한 얘기들이 와전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면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 그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자꾸 리스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당에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수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뭐 구속된다든지 이런 거는 큰 변수가 맞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를 변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아무튼 박주미 의원 보시기에는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건 실체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 치르는 것이 맞다 이거로군요.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경우도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렇게 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상방울 대북 송금 관련돼서도 저는 실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그 뭐 실정 또 악재 이런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제일 큰 원인의 하나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 기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을지로 위원장이라서 민생 현장을 참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는 고충을 토로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민주당이 역할을 못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당층이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막 37%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층들이 바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민생을 챙긴다는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계속 다투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린다든지 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찾고 그걸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데 그 뭐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을 뭐 어렵게 한번 혁신위원장 또 이렇게 그 사퇴 낙마 그 사태까지 겪으면서 임명했는데 지금 네. 혁신위원회는 오히려 또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몇 차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심쿵치 못한 발언이 몇 차례 이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자기가 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미리 체크하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예. 그게 지금까지 좀 안 됐던 것 같고 다행히 이번에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달라진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대로 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인물로 비대위를 꾸려서 나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만 물러난다. 뭐 이런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당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좀 단결된 모습이 먼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진짜 우리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를 다들 각성을 좀 하고 예. 그 상황에서 부여되는 과제를 진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만남도 민주당의 어떤 단합된 모습 보여주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엄청난 무슨 그 회동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두 분이야 오랫동안 당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한 번 만나서 엄청나게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분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윤관석 의원 지금 뭐 탈당해서 무소속이지만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재청구하면서 처음 청구했을 때보다는 뭔가 그런 부분이 이제 소명이 됐겠죠.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번 이 구속영장 내용에 그런 것들이 또 이미 표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명이 하나하나 소환되고 뭐 이렇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면 이거 큰일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뭐 특정을 했는지라든지 또는 특정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한 10명 넘는 현직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차례로 소환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지혜를 좀 모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가 좀 사라졌긴 했는데 초기에는 아예 뭐 좀 뭔가 좀 당이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자라든지 또는 뭔가 확실한 의원들 같은 경우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자든지 여러 얘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뭐 다 열어놓고 한번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것처럼 지금 지목되는 사람들 탈당하고 뭐 다음번 총선 공천 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이제 당에서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는 논의가 좀 있다가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이 탈당한 이후에는 사실상 논의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코로나19 또다시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하루 확진자가 어떤 정도고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매일 보고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데이터는 아마 질병관리청만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난주 통계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주중엔 5만 명 넘어서 이제 하루 평균이 한 4만 5천 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6월 말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 유행이 더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비해 3배요? 예, 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6월 말에서 지금 이제 8월 초니까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R0 값이라 그러죠. 감염 재생산수가 1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주나 2, 3주 정도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는 7만 명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그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면 마스크 착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시면 빨리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하루 확진자 증가 추세 정리해 주셨고 위중증률이라든지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병상 자체는 이제 자율 입원이 이제 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예전처럼 그냥 이제 응급실에 온 환자, 외래 온 환자를 자체에서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가기로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병상이 부족하냐 마냐를 이제 추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는 한데 저희 병원 상황을 보면 일단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가 못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응급실에서 이제 조금 한 반나절 정도 대기하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발생은 하는데 아직까지 병실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위중증률도 심화된 건 없고요. 네, 위중증률도 질병관리청 통계로는 이제 예전 여름 유행, 작년 여름에도 오미크론 유행 한 번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중환자 발생하는 수준, 또 입원하는 수준 보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안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2월, 3월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하고 7월, 8월에 한번 유행이 커졌었잖아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겨울에 유행하고 여름에 한번 유행하는 패턴. 그래서 아직까지 엔데믹이 완전히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유행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백신 3번, 4번 맞고 이미 걸렸다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엔데믹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도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이 한 15% 정도 우리나라 분의 15에서 20% 정도가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 감염병의 이제 면역학적인 특성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감염된 분이든 백신 맞는 분이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감염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감염되는 분들의 한 40% 정도는 대부분 예전에 걸린 분이 또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재감염이 높아지면서 이제 유행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이 몇 년간 반복이 돼야 어느 정도 엔데믹 상황으로 얘기하고 안정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유행한다 그러면은 우선 고령층부터 시작해서 3차 백신 맞아라, 4차 백신 맞아라 막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작년 말에 이제 이가 백신으로 이제 겨울철 예방 접종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다만 3월, 4월, 5월에요. 면역 저하자하고 치약 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중간에 접종을 한 번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접종을 10월 이후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맞도록 해서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들은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비상 상황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의료 체계, 특히 병상이나 이런 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거는 아니니까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요. 예. 그리고 거리두기라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도 주로 많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여러 장애인시설 이런 곳들을 어떻게 이제 잘 보호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실 코로나 초기부터 제1번 과제였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바로 그 1번 과제는 충실히 해야 한다. 그 말씀으로 듣고. 그렇죠. 엔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숙제가 이달 중순 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춰가지고 아예 그냥 그 확진자 통계도 발표 안 하고 독감처럼 그냥 관리하자 이렇게 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대로 해도 됩니까? 재검토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법정 감염병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서 표본 감시 체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정교하게 이제 유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 감시 체계를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가동이 되면 유행 상황 자체는 모니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4급으로 낮추는 거에는 이제 동의는 하는데 다만 예. 4급으로 낮추면서 진단검사 쪽이라든지 입원 환자의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 지원이 많이 끊기는 거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이렇게 완전히 같아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미 수가 체계를 독감처럼 너무 급격하게 이제 후퇴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검사비나 입원 환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 예,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좀 줄이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신속항원 검사를 100% 지금 이제 정부에 지원하니까 5,000원 정도 내시면 검사를 하고 수 있었는데, 증상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 비급여로 바꾸겠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5,000원 내시던 분이 뭐 3만원, 4만원씩 내는 상황들이 되면 검사를 더 안 받으시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치료비는 중환자들만 주로 대주고, 입원 환자, 병실, 일반 병실 입원 환자는 이제 의료 보험에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렇든 점진적인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뭐 50%만 지원을 해줬다가 비급여로 간다든지 하는 중간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지금도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 안 하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한 절반 정도는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면은 더더욱 검사 안 받고 그러다 보면 뭐 걸려있는데도 검사도 없이 격리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전염시키고 이렇게 막 확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진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정부 보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부담돼서도 검사를 안 받으실 만한 분들이 특히 이제 취약한 계층에서는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적어도 취약계층 검사비가 부담이 될 만한 계층에 대해서는 적어도 검사비는 지원해라.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거 이제 4등급으로 낮춰도 어느 정도 감시 체계만 가동하면 대확산 뭐 다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걸로 일단은 보신다 이 말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거 확보된 양은 충분합니까? 예, 치료제는 작년에 이제 좀 많이 좀 수급을 해놨습니다. 100만 명분 이상을 이제 수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은 약들이 있어서 올해 이 정도 유행에서는 치료제가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백신은 이제 올해 10월에 맞는 백신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게 XBB형의 변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XBB형으로 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가을에 필요한 백신은 지금부터 또 수급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양은 확보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치료제 양은 있다고 하지만 그 다른 질병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처방할 수가 없는 그런 약들이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처방할 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가 진실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박스로비드가 이제 약간의 간섭 효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방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라게브리오를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입원이 가능하면 입원해서 렘데시비르를 처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경로들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전문가들끼리 좀 상의를 하든지 자기 병원에서 만약에 처치가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이제 병원급으로 이동해서 처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뭐 몇몇 국산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유효한 약들이 이미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온 약들은 긴급 승인이라는 건 아주 재난 상황에서만 도입하는 방식이니까 이제는 정규적인 그런 코스를 밟아서 허가를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서요. 네. 하지만 또 재차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공할 거에 대비하면은 이 치료제 주권, 국가 주권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치료제에 관련돼 있어서 연구나 이런 지원들은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약의 허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 상황의 유행 상황과 이제 맞추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라고 하고 있는데, 팍스로비도 정상 승인 결과를 받아서 이제는 정상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 약들은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밟아라라고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희망을 노래한 이적의 당연한 것들 짧게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